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잠자리에서 듣기 좋은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정직했던 관리 김수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이방 아들의 거짓말을 밝힌 훈장의 딸 이야기, 달맞이 꽃에 관한 인디언 전래동화, 천냥을 빌리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시치미를 떼는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은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국법. 김수팽은 성품이 몹시 강직한 사람입니다. 서리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성격 때문에 부정한 일을 보면 기어이 바르게 고쳐놓아야 마음이 풀렸지요. 어느 날 김수팽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마당에 항아리를 가득 늘어놓고 정신없이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놀란 김수팽은 동생에게 물었지요. 아니,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냐? 네, 형님. 저도 이제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요. 뭐라? 돈벌이를? 그럼요. 요즘 염색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동생의 그 말에 김수팽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항아리를 발로 차서 다 뒤엎어버렸어요. 동생이 달려와서 형의 팔을 붙잡았지요. 형님, 왜 이러세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김수팽은 더욱더 화를 내며 고함을 쳤어요. 이 한심한 녀석아, 우리 형제가 비록 낮은 벼슬이나마 나라의 국록을 받으니 굶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리 더 욕심을 부려 염색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이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아무리 하찮은 관리라도 이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참다운 관리라 하겠느냐. 냉큼 이 독들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당장. 알겠습니다, 형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수팽의 호통에 겁을 먹은 동생은 불이 나게 항아리들을 집 밖으로 내어갔지요. 그 후 어느 날 김수팽은 결제를 받을 일이 있어 한 재상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재상은 마침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끝나려나? 김수팽이 마당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재상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 좀처럼 결제를 해주지 않았지요. 참으로 기다리기가 힘들구나.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한동안 더 기다리던 김수팽은 입을 꽉 다물더니 그대로 성큼성큼 마루 위로 걸어 올라가 재상의 앞에 놓인 바둑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재상이 크게 꾸짖자 김수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사서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나란 일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서류를 두고 가오니 다른 서리를 불러 결제하십시오. 저는 서리 자리를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칼날 같은 김수팽의 태도에 재상의 화가 좀 누그러들었어요. 자기가 따져봐도 그의 태도에 전혀 그른 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허허, 어디 그럴 것이야 있겠는가. 벼슬을 그만둔다면 잘못한 내가 그만둬야지. 왜 자네가 그만두는가? 어서 그 서류를 이리 주게나. 재상은 김수팽을 달래었어요. 김수팽의 임무는 궁중의 창고 물품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답니다.
이 일은 쉬워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하루는 새벽에 궁궐의 내시가 찾아와서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빨리 돈 10만 냥을 내달라고 하였지요. 김수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재상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내시는 답답하다는 듯 김수팽에게 다시 말하였어요. 절차는 알지만 상간 마마께서 급히 가져오라시니 어쩌오. 결제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겠소. 그러나 김수팽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무를 어기는 것은 곧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내시가 발칵 화를 내었어요. 어찌 이리 무엄하오. 일개 창고 관리인 처지에 감히 상간 마마의 명을 거역하다니 마마께서 용서하실 것 같소. 김수팽은 그 말에도 입을 꾹 다문 채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허, 저렇게 답답한 위인이 있다니 지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내시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날이 밝자 김수팽은 재상을 찾아가 돈 10만 냥의 지출에 대한 결제를 받았답니다. 그런 다음 돈을 꺼내어 내시에게 주었어요. 그 사실을 내시에게서 보고받은 임금은 대래 김수팽을 칭찬하였지요. 그가 옳구나. 내 실수로다. 그런데 김수팽은 목숨을 걸고 국법을 지켰구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김수팽이야말로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하도다. 또 어느 날은 어떤 재상이 창고를 둘러보던 길에 자기 딸의 놀이개로 주겠다며 작은 은 바둑알 몇 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걸 본 김수팽도 얼른 재상을 따라 바둑알을 다 쓸어 집으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대감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뿐이시지만 저는 딸이 5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걸 다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김수팽의 말에 재상은 슬그머니 은 바둑알을 도로 꺼내 제자리에 놓았답니다. 그러자 김수팽도 빙그레 웃으며 쓸어 담은 은 바둑알을 도로 내놓았어요. 이렇듯 김수팽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정직하였지요. 다른 이들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고 날뛰는데도 조금도 벼슬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바른 관리의 길을 꼿꼿하게 걸었던 김수팽을 사람들은 그 어느 재상보다도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이방 아들의 죄를 밝힌 훈장 딸. 옛날에 서울 양반이 가난해서 호남 어느 고을에 내려가 훈장 노릇을 했답니다. 몇 해 후 늙은 훈장은 아내와 관연한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마침 인근 양반이 그 딸이 현숙하고 예쁜 것을 알고 며느리를 삼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훈장한테 글을 배우던 아이 중 그 고을 통인으로 있는 이방의 아들놈이 있었는데 글쎄 이놈이 훈장 집에 찾아와 여종을 보고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의 아가씨는 오래전부터 나와 상관했는데 어찌 다른 곳에 혼담이 있단 말이냐? 여종이 안주인 마님께 고하니 마님은 딸을 불러 다그쳤어요. 네가 어찌했기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러나 딸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이는 그놈이 우리가 외롭고 힘이 없음을 얕잡아보고 저를 취하려는 흉계이오니 제가 직접 관에 나가 밝히겠어요. 그리고는 가마를 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사또가 통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네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상통했다면 얼굴이나 몸의 특징을 잘 알 터이니 상세히 고하라. 그런데 이놈이 미리 정탐해둔 바가 있으니 거의 틀림이 없을 수밖에요. 사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처녀가 사또에게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다며 주위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지요. 소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밤톨만한 검은 사마귀가 있고 그 위에 10여 개의 털이 있사오니 저놈이 상통했다면 알고 있을 터이니 물어보십시오. 사또가 곧 통인을 불러 네가 처녀와 상통했다면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무슨 특별한 게 있나 고하거라 하니 글쎄 처녀의 왼쪽 가슴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고 보니 사또 역시 통인의 말을 믿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위쪽 오리를 들추더니 왼쪽 유방 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백옥같이 흰 살결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소녀의 가슴에는 검은 사마귀가 없사온즉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놈이 반드시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게 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리 거짓을 고했사오니 용서하십시오. 사또는 처녀의 기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처녀의 올가미에 걸린 통이는 옴싹달싹 못하고 매를 맞아 죽었고 사또는 그 처녀를 자기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답니다. 저녁에 피는 달맞이꽃. 옛날 어느 인디언 마을에 로즈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로즈의 부족은 태양신을 숭배했지요. 그러나 로즈는 이상하게도 태양보다 달을 더 좋아했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큰 축제가 벌어졌어요. 15살이 된 처녀들이 곱게 단장을 하고 한 줄로 늘어서 있으면 총각이 한 사람씩 나와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랐지요. 그러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로즈는 이제 막 14살이 되었답니다. 축제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내년에 나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게 될까? 그런 생각에 빠져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나는 추장의 작은 아들입니다. 멀리 떨어진 형제 부족 마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축제에서 색시를 고리려고 했는데 그만 한 발 늦은 것이지요. 로즈는 청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어요. 이튿날 밤 달을 구경하는 로즈에게 또다시 추장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추장의 큰아들이 태양이라면 작은 아들은 달이야. 로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아들은 싸움도 사냥도 모두 뛰어났답니다. 밤이 되어 달을 구경할 때마다 로즈를 찾아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어느덧 해가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되었답니다. 밤이 되자 로즈는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당연히 추장의 아들이 자신을 고르리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추장의 아들은 로즈 옆에 서 있는 다른 처녀를 골라 데리고 갔어요. 로즈가 당황과 수치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로즈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로즈는 다른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로즈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왜냐하면 남자의 청혼을 거절한 여자는 귀신의 골짜기로 쫓겨나는 게 부족의 풍습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귀신의 골짜기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온갖 짐승들과 귀신들이 들끓었어요. 로즈는 밤이면 달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추장의 아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답니다. 추장의 작은 아들은 문득 로즈 생각이 났어요. 자기 때문에 귀신의 골짜기에 버려진 로즈가 불쌍하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추장의 아들은 귀신의 골짜기로 찾아갔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귀신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추장의 아들은 큰 소리로 로즈를 불러보았지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대신 꽃 한 송이가 추장 아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 꽃송이가 희미한 달빛 아래 수줍은 듯 피어 있었지요. 추장의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로즈가 죽어서 한 송이 꽃이 된 것이었어요. 로즈는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 밤이면 달을 바라보는 꽃으로 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달맞이 꽃은 달이 뜨는 저녁에 피어났다가 해가 뜨는 아침이면 진다고 합니다. 임꺽정을 몰라본 도둑. 명종 때 임꺽정이라는 도둑이 있었답니다. 임꺽정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이 되었지요. 그는 주로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관아만을 골라서 털었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나라에서는 임꺽정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임꺽정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부하와 가족을 인질로 붙잡아 가기도 하였지요. 임꺽정은 인질들을 구해내기 위해 부하들과 생선장수로 변장을 하였어요. 생선장수로 변장한 임꺽정 일행이 산속을 가고 있을 때 도둑들이 나타났지요. 네 이놈들 순순히 침을 내어놓아라. 임꺽정은 도둑들이 하는 짓을 보고 웃음이 났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순순히 항복하는 척하였어요. 도둑들은 그것도 모르고 횡재를 했다며 좋아했지요. 그때 임꺽정이 10사람 몫의 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도둑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들은 임꺽정의 기세에 눌려 벌벌 떨었어요. 임꺽정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답니다. 임꺽정을 위협했던 도둑들은 임꺽정의 부하가 되어 의적 활동을 함께 했답니다. 왕비가 된 농부의 딸. 옛날에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사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날씨가 맑으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지요. 하루는 열심히 땅을 가는데 뭔가 괭이 끝에 탁 하고 걸려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농부는 조심스레 땅을 파보았어요. 땅 속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절구 한 개가 나왔답니다. 이게 웬 금절구야? 정말 눈이 부시기도 하구나. 농부는 금절구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농부의 딸은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지혜롭기로 마을에서 널리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얘야, 이 절구를 임금님께 바쳐야겠구나. 좋은 물건을 거저 얻었으니 당연히 임금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백성의 도리가 아니겠어.
농부는 신바람이 나서 딸에게 말하였어요. 그러나 농부의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 펄쩍 뛰면서 고개를 저었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랍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은 틀림없이 절구 공의까지 찾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가져가지 마세요. 괜히 탈을 입으실 게 분명합니다. 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도리를 다할 테다. 다음 날 농부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임금님을 찾아갔답니다. 임금님, 제 밭에서 이 금절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임금님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금절구를 받아들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내었지요. 그런데 절구꽁이는 어디에 있느냐?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답니다. 절구꽁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느냐? 절구가 있는데 절구꽁이가 없다니. 절구꽁이는 감쪽같이 숨겨놓고 이것만 가져왔구나. 이런 고양 것. 임금님은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여봐라, 당장 저 괘씸한 농부를 옥에 가두렸다. 농부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너무나 억울한 농부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어요. 아이고, 딸아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바보였어. 농부가 매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한다는 말이 곧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농부를 불렀지요. 너의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느냐? 농부는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답니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렇게 영리한 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농부의 딸은 임금님에게로 불려오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농부의 딸에게 이상한 문제를 내었지요. 내일 나에게 오너라. 하지만 그냥 와서는 아니 된다.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수레를 타지도 말고 길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닌 쪽으로 해서 내게 오너라. 만일 네가 이 문제를 푼다면 너를 왕비로 맞을 것이다. 딸은 다소곳하게 대답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아갔어요. 다음 날 농부의 딸은 임금님에게 갈 준비를 했답니다. 딸은 옷을 몽땅 벗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그물을 온몸에 침침 감았지요. 그 다음에 당나귀를 빌려서 그물을 당나귀의 꼬리에 묶었답니다. 또 당나귀에게 수레바퀴 자국만을 따라서 걷게 했지요. 그렇게 하니 길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었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말했지요. 문제를 맞추었구나. 약속한 대로 너를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농부의 딸은 왕비가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임금님은 농부의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똑똑하다는 것을 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농부의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떤 아주머니가 왕비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하였지요. 글쎄, 임금님께서 우리 망아지를 이웃집 소가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억울하게 망아지를 빼앗겼습니다.
왕비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길에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신용을 하셔요. 그리고 임금님께서 무엇을 잡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세요. 소가 망아지를 낳는다면 길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 제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왕비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는 그물을 들고 길로 나갔답니다. 임금님은 아침 산책을 하다가 이 이상한 아주머니를 보고 물었지요. 아니, 왜 길에다가 그물을 펼쳐놓고 있느냐? 예, 소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능히 길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왕비가 시킨 대로 대답했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해냈느냐? 어서 말하거라. 아주머니는 왕비의 마지막 말을 깜빡 잊고는 대답했어요. 왕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산책을 하다 말고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 왕비를 불렀어요. 내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말을 안 들었소? 이제 이 왕궁에서 썩 나가시오. 대신에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좋소. 네, 알겠습니다. 왕비는 순순히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요. 왕비는 임금님과의 마지막 식사에 특별한 술을 준비했답니다. 그 술을 마신 임금님은 곧 잠들어 버렸어요. 왕비는 하인들을 시켜 잠든 임금님을 자기의 집으로 옮겼지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처음 보는 방의 허름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뜬 임금님 앞에는 왕비가 서 있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왕비는 임금님에게 공손히 말하였지요. 임금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미안하오. 어서 궁으로 갑시다. 임금님은 왕비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꾸어준 일천냥.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박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이 알토란처럼 불어나서 박영감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백일기도로 얻은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하면 박영감은 아쉬울 것이 없었답니다. 하하, 귀엽기도 하지. 고물고물 잘도 먹는구나. 그런 근심 없는 박영감에게도 아들 복동이가 자라가면서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답니다. 복동이가 자기 입속은 도무지 차릴 줄 모르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도와주는 너무나 착해 빠진 아이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을 하면 야무지게 살까 싶어 어린 나이로 결혼을 시켰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아져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박영감은 대를 물려줄 아들이 시원찮아 근심만 쌓여갔답니다. 우리 부부가 세상을 뜨고 나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쪽박을 찰게 뻔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아들 생각만 하면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도 복동이 생각에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 박영감에게 아내가 말하였지요. 영감,
김진사 댁에 한양에서 온 용한 점쟁이가 묵고 있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복동이의 앞날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박영감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용한 점쟁이를 불러왔지요. 우리 집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인데 마음이 여려서 이 집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복동이의 태어난 해와 달, 날씨를 묻고 난 점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였어요. 아드님이 그 성품은 착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아버님의 재산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아마 채 1년도 안 되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박영감은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토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귀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잃는다는 말에 생병이 날 것만 같았지요. 허허, 아비가 물려준 재산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처먹을 것도 안 남기고 없앤다면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박영감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마침 옆집에 사는 김첨지의 아들 귀돌이가 심부름을 왔답니다. 그때 점쟁이는 귀돌이를 보고 말하였어요. 그 참 길이길이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로구나. 박영감도 예전부터 귀돌이가 야무지다고 생각해온 터라 점쟁이의 지나는 말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점쟁이가 돌아간 뒤 국리 끝에 박영감이 부인과 의논했어요. 부인, 이러면 어떻겠소? 귀돌이가 복이 있다면 우리 복동이를 돕게 할 방법은 없겠소? 그 말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영감, 이웃집 귀돌이가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면 뭘 합니까? 땅 한마지기도 없는 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영감은 갑자기 좋은 생각을 해내었지요. 여보, 우리가 김첨진의 귀돌이를 도와서 잘 살게 해주면 어떻겠소? 그래서 훗날 우리 복동이가 어려울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말이오. 부인은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박영감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영감은 일을 나가는 옆집 귀돌이를 불렀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나? 생각지도 않았던 말에 귀돌이의 눈은 둥그레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영감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내가 자네를 도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 우리 복동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수룩해서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말이네. 그러니 자네가 잘 된다면 혹 뒤에 우리 복동이가 고생을 할 때 지금 내가 주는 돈을 돌려주면 되겠네. 뜻밖의 제안에 놀란 귀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영감님 도움으로 잘 살게 된다면 어찌 복동이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으십시오. 고마우이 귀돌이. 귀돌이는 박영감에게 거듭거듭 굳게 약속했어요. 귀돌이로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박영감이 자신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 더없이 고맙게 생각되었답니다. 박영감은 귀돌이와의 약속을 적은 작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0냥이라는 큰 돈을 내주었답니다. 영리한 귀돌이는 그 돈을 미천 삼아 날로 날로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늘어나기 시작한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지요. 어느 날 박영감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양단 조고리를 가져오너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시아버님의 분부에 따랐답니다. 다음날 저고리를 되돌려주면서 박영감은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아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다 보면 혹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이 옷을 팔게 될는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저고리의 동정만은 꼭 떼어내고 팔도록 하거라. 내 말을 명심해서 기억해 두거라. 며느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난 얼마 뒤 박영감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당연히 천석직이나 되는 큰 재산은 복동이에게 물려졌지요. 이 소문은 금방 퍼져 복동이의 주위에는 돈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여보게 복동이, 내 쌀이 없어 애들이 굶고 있다네. 조금만 도와주게나. 아이고,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마음씨 착한 복동이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줄 몰랐답니다. 어느덧 그 많던 재산이 물이 새듯 조금씩 줄어갔어요. 몇 년이 안 되어서 복동이는 땅 한 떼기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쌀 괴짝을 내다 팔아야겠구먼. 쌀 괴짝은 벌써 며칠 전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뭐 어떡한다? 여보, 팔 것이 뭐 좀 남아있어? 돈 벌 궁리도 못하는 복동이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팔면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남은 거라고는 복동이의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양단 저고리가 전부였지요. 여보, 그 저고리라도 팔아야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먹이지 않겠소? 이 저고리는 아버님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정 그러시다면 그 동정이나 뜯어내고 가세요.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그 말에 복동이는 저고리에서 동정을 떼어냈어요. 그러자 동정 속에서 웬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박영감이 귀돌이에게 1,000냥을 빌려주었다는 빈문서였어요. 고마우신 아버님, 아버님은 이런 때를 미리 생각해 두셨던 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는 이제 살았소. 1,000냥이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 우리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오. 복동이는 기쁜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복동이가 빈문서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등잔불 가까이에 가져갔을 때였지요. 휙, 돌연 바람이 불어 불꽃이 문소에 옮겨붙더니 그만 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복동이와 그의 아내는 허겁지겁 불을 껐지만 남은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재뿐이었답니다. 1,000냥짜리 문서가 순식간에 죄가 되는 것을 본 부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지요. 한참 뒤 정신을 가다듬은 복동이가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우리 귀돌이를 믿어봅시다. 너무 실망하지 마오. 귀돌이가 아버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말을 하면 선선히 그 돈을 돌려줄 것이오. 날이 밝으면 귀돌이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봅시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부는 날이 밝자마자 귀돌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귀돌이는 호들갑을 떨며 시치미를 딱 떼었지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그 자네 아버지의 돈을 빌려 썼다고? 그런 적이 없네. 내가 부자가 된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던가. 괜한 생트집 잡지 말고 썩 돌아가게나. 그러니 자네는 그 있을 때 잘 간수를 했어야 할 게 아닌가? 귀돌이의 차가운 말에 말문이 막힌 복동이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증거가 될 만한 빈문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칠을 두고 끙끙 앓던 복동이는 생각 끝에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억울합니다. 제 아버님이 귀돌이에게 빌려준 돈 1,000냥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빈문서를 보여다오. 그것이 실수로 그만 빈문서를 불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어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빈문서도 없이 무슨 빚을 받겠다는 것이냐. 귀돌이가 너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는 걸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달리 증거가 없다면 너의 말만 듣고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거라. 복동이는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억울한 마음과 이제껏 바보스럽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우라가 치밀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복동이를 돌려보낸 후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복동이의 처지가 너무나 딱했고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님은 다음날 사람을 시켜 몰래 복동이와 귀돌이네 살림살이 형편을 알아보았지요. 그런 다음에 원님은 복동이와 귀돌이 두 사람을 동원으로 불렀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귀돌이에게 1,000냥을 빌려주었다는 문서를 찾았었습니다. 실수로 불에 태워버렸지만 틀림없는 빈문서였습니다. 아닙니다요. 박영감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빈문서라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은 복동이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부모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남의 재산이 탐이나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로구나. 당장 저자를 옥에 가두거라.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복동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어요. 그때 동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구경하려고 몰려와 있었지요. 그리고 구경꾼들 가운데는 그날 막 옥에서 풀려난 도둑들도 섞여 있었답니다. 도둑들은 복동이의 어수룩한 행동이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지요. 갑자기 원님이 도둑들을 향해 무섭게 호통쳤어요. 이런 고얀 것들을 보았나? 뭐가 좋아 웃고 있는 것이냐? 서로 다투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더냐? 너희들은 오늘 풀려나온 도둑들이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기가 한풀 꺾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어보거라. 귀돌인 내 이놈, 너야말로 이 도둑놈들과 한패가 아니더냐? 그러니 옥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너를 보러 온 게 분명하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원님. 몇 년 전까지 돈 한 푼 없고 땅 한 떼기 없던 놈이 어디서 큰 돈이나 땅을 사고 돈을 모았단 말이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이냐? 도둑 두목 노릇을 한 게 틀림없구나. 여봐라, 당장 귀돌이를 꽁꽁 묶으렸다. 원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귀돌이를 꽁꽁 묶었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감님께서 돈 1,000냥을 빌려주셨사옵니다.
다급해진 귀돌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옳구나. 이제야 바른 말을 털어놓는구나. 복동이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거짓말로 돈을 빼앗을 사람은 아니니라. 어디 자초지정을 말해보거라. 귀돌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원님은 그에게서 돈 1,000냥을 받아서 복동이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고 약속마저 어기려 한 귀돌이에게 곤장 10대를 때린 후 돌려보냈답니다. 백인 거를 구해준 안생. 옛날 조선조 중종 때 안동에 사는 강선비에게 2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딸은 문벌이 조금 난 김씨에게로 가서 진사가 되어 참봉벼슬을 얻었는데, 작은 딸은 문벌이 그만 못한 안씨에게로 가서 비록 진사는 되었으나 참봉벼슬을 얻지는 못하였지요. 작은 딸은 처녀 때부터 자기 언니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같이 뒤처지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한탄만 늘어놓으니 보다 못한 그녀의 아들인 안생이 말하였지요. 어머니, 만일 저에게 수천 냥만 주신다면 아버지가 벼슬길에 나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니 그 길로 길을 떠나 어떤 주막에 들른 거예요. 그때 마침 백인걸이 호난 감사를 마치고 2조 참판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이 주막에 묵게 되질 않았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 안생과 백인걸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 웬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생이 그 통곡하는 자를 불러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장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소인은 인근 고을의 이방이 온데 잘못해서 많은 재물을 유용했던 것을 이제 거의 다 갚고 3,000냥이 남았습죠. 그 나머지 3,000냥을 한양에서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사온데 그만 사고가 생겨 그 돈은 오지 못한다 하오니 이제 소인은 이대로 돌아가면 죽게 되었나이다. 이방은 이런 하소연과 함께 계속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얘기를 다 듣고 난 안생이 그러면 내가 2,000냥을 준다면 나머지 1,000냥은 자네가 채울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방은 만일 2,000냥만 주신다면 그 나머지는 소인이 마련할 방법이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지요. 안생은 선뜻 2,000냥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백인걸은 감탄을 금치 못해 안생의 가문을 자세히 물었답니다. 그래서 안생의 아버지가 진사에 합격하고도 벼슬 자리를 얻지 못했음을 알고 한양에 도착한 다음 참봉 벼슬을 시켜준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 백인걸이 기묘사화로 오게 갇히니 안생은 어머니에게 말하여 돈 1,000냥을 얻어 되간 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친한 다음 그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뭐라 했느냐 하니 백인걸은 나의 원수이므로 반드시 죽여야겠소. 마침 백인걸이 일본과 내통해서 해마다 곡식을 일본으로 실어보내어 국법을 어기고 있으니 그대가 이 사실을 고발해 주기만 하면 된다오. 그리하여 곧 대가는 이 사실을 고발하였는데 결국 무고로 밝혀졌답니다. 그러자 중종이 분부하기를 백인걸에 대해 이런 무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백인걸이 조광조와 결탁했다는 것도 무고일 것이다. 백인걸을 석방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백인걸은 안생의 계교로 기묘사화를 무사히 면했다고 합니다.
가짜 산신령. 옛날 어느 산골에 남편 잃은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본디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는데다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삭바느질과 날품 파리로 하루하루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참 용하다는 풍수쟁이가 왔어요. 용해도 보통 용한 게 아니라 명풍수 중에 명풍수라고 온 나라에 이름이 떠들썩한 사람이 왔지요. 풍수쟁이라는 게 본래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집터니 묘터니 좋은 자리 찾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명당을 찾았는데 이 모자가 사는 집에 떡 와보니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였어요. 세상에, 이 집터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로구나. 주인 홀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치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왜 우리 모자가 이렇게 팍폭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풍수쟁이가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자리인데 집을 앉히는 방향이 틀어져서 복이 들어오다 도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되 동남으로 돌아앉혀 지으시오. 그러면 10년 안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홀어머니는 그 말에 귀를 주지도 않고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홀어미가 무슨 복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까지 바라겠어요. 그저 두 식구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호강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하고 말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양반이 옆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부자가 들어보니 저 가난뱅이가 사는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 슬그머니 욕심이 동했지요. 저 집터만 차지하면 지금보다 몇백 배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높은 벼슬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뜸을 들이다가 가난뱅이 홀어머니를 찾아가서 슬슬 구슬렸답니다. 네, 돈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이 집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뭐 다 찌그러져가는 이 집이 담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네 모자가 그 어렵게 사는 것이 딱해서 그런다네. 그래도 홀어미는 선뜻 말을 안 들었어요. 생호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구슬려 보았지만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손에 놓을고 밤낮으로 끙끙 앓다가 참 희한한 꾀를 내었어요. 무슨 꾀를 냈는고 하니 캄캄한 밤중에 홀어민의 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산신령 흉내를 내기로 했지요. 목소리를 산신령처럼 꾸며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호통을 치면 제 아무리 벽창으로라도 말을 듣겠지 싶어서 말이에요. 부자는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홀어민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답니다. 가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기어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령하기를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운이 다했으니 어서 팔아넘기고 딴 데 가서 살도록 해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냈단 말이에요.
주인 호러미가 들어보니 이것 참 야단났어요.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산신령이 찾아와서 호령을 하였어요. 어서 집을 내놓고 딴 데로 가라고 일렀거늘 왜 말을 듣지 않는고? 기어이 너희 모자가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냐? 부자는 이참에 아주 겁을 주어서 고분고분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 호러미는 감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엎드려 빌었어요. 영험하신 산신령님, 제발 비오니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 우리 불쌍한 모자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저 어린 것이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러고 애간장이 타게 비는데 그걸 이 집 어린 아들이 숨어서 보았어요. 아들이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나놓고 빌고 들어간 다음에 감나무에서 시커먼 것이 훌쩍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가거든요. 가만히 뒤를 밟았지요. 그랬더니 시커먼 것이 부자 양반네 집으로 썩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라, 저 영감탱이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이튿날 부자는 오늘도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일찌감치 감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벼락까지 호통을 쳤어요. 너희가 감히 산신령의 말을 어기려는 것이냐? 왜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느냐? 내 오늘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왔으니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지 않으면 요절을 내리라. 그래놓고 이만하면 겁을 먹었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뭐예요. 네 이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을 내렸느냐? 집터를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가난한 모자를 괴롭히다니. 그러고도 네가 진정 산신령이란 말이냐? 내 하늘에서 모래비를 뿌려 너의 죄를 다스리리라. 하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우두둑 싸 하고 모래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는 혼이 다 빠져나갔지요. 아이고,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부자보다 먼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부자가 옥황상제가 어떻고 하자마자 호통을 치고 모래를 한 줌 뿌려서 혼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모자는 집을 빼앗기지 않고 잘 살았는데 풍수쟁이가 용하긴 용했던지 10년 뒤에는 참말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는 벼슬이 정승 판서에까지 오르고 만석군 부자가 됐답니다.